엄마, 미쳤어? 어떻게 혜진이를 밀어?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놈이 처음으로 내게 퍼부은 폭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간 아들의 눈에는 제가 이미 정신 나간 노인네일 뿐이었죠. 그 순간 합가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히 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던 내 아들의 얼굴이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살가웠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모든 것은 그 집으로 들어간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저 내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작은 빌라.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인생의 전부이자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벽지색이 누렇게 바래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어와 코끝이 시려도 아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그 집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일까요? 아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월급쟁이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차려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저를 찾아와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이던 아들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꿈을 제가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아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결심했습니다. 이 늙은 몸 하나 누울 자리야 어디든 없겠습니까?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집 한 채가 대수일까 싶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40년 가까이 살아온 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헐헐 날아오를 수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혜진이도 그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편히 사세요. 며느리 혜진이도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살면 더 좋죠.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들이 꿀처럼 달콤하게 귓가에 감겨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아파트는 제가 살던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하얀 벽지, 창밖으로는 멋진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게 주어진 방도 볕이 잘 들고 아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짐을 함께 정리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이 옷은 좀 낡았네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옷 사드릴게요. 어머님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평생의 고생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아들 덕에 이런 호강도 누려보는구나.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먼저 간 남편에게 자랑하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이렇게 장하게 컸어. 당신도 기쁘지?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며느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으면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집안에 냄새 배게 왜 이러세요? 그 사람은 아침에 간단하게 토스트랑 커피 마셔요. 아, 그랬구나. 나는 우리 아들이 옛날부터 이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그건 옛날이죠, 어머님. 입맛도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방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어머님,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시죠? 노인정이라도 좀 다녀오시지 그러세요. 아니다.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다. 그래도 집에 묵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묵은 냄새.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바로 그 냄새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지만 제 몸에서 정말 냄새가 나는지 몇 번이고 옷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점점 며느리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며느리로 돌변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어머님이랑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그럼 별일 있겠니? 잘 있었지.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아들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가 다른 두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참고 이해하면 언젠가는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생 아껴왔던 낡은 자개장을 며느리가 창고에 처박아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물려주신 제게는 유품과도 같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가, 이건 왜 여기에 있니? 내 방에 있던 건데. 어머님, 그게 너무 낡고 촌스러워서 집안 분위기랑 안 어울리잖아요. 손님들이라도 오면 창피해요. 버리려다가 어머님 물건이라 일단 창고에 둔 거예요. 창피하다는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인생의 흔적이, 제 어머니의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촌스럽고 창피한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 유품이란다. 나한테는 소중한 거야. 알아요, 어머님. 그런데 어떡해요? 이 집이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걸요. 정 아까우시면 다음에 이사 갈 때 가져가세요. 다음에 이사 갈 때. 그 말은 마치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갈 때라고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판 그 낡은 빌라가 그리워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제 물건들이, 제 추억들이 존중받았는데 이곳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아, 혹시 혜진이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니?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혜진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자기 친구들한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민하게 구시는 거예요.
혜진이도 온종일 집안일하랴, 저 내조하랴, 어머니 신경 쓰랴 힘든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좀 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 욕심이고 제 예민함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용히, 더 그림자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제 방에서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식사 시간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을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 대놓고 짜증을 내거나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또 여기다 물 흘리셨네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조심 좀 해달라고. 아, 미안하다. 내가 바로 닦으려고. 됐어요. 제가 할게요. 하루는 제가 아끼던 찻잔을 며느리가 보란 듯이 싱크대에서 깨뜨렸습니다. 아차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손이 미끄러졌네. 어머님, 이거 비싼 거 아니죠? 그것은 제가 시집 올 때 남편에게 처음으로 선물 받은 찻잔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깨진 찻잔 조각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찻잔 조각들을 쓰레받기에 담아버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조각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들아, 혜진이가 내 찻잔을 깼단다. 어머니, 혜진이한테 들었어요. 실수로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속상해 하세요. 제가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실수가 아닌 것 같았다. 나를 보면서 어머니 제발이요. 혜진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해요. 저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나는 이제 아내의 스트레스 원인이자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넓고 낯선 집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숨으려고 할수록 덫은 더욱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넘어 제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을 문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화장실 슬리퍼를 조금 어지럽게 놓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두시면 다음 사람이 쓰다가 넘어지라는 말씀이세요? 연세가 있으시면 좀 더 조심하셔야죠.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몰아세우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어 놓으면 다시 전부 풀어헤쳐 행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섬유유연제는 이걸로 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쓰시는 건 향이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파요. 제가 쓴 것은 평생 써오던 비누 향이 나는 순한 섬유유연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독한 향일 뿐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은, 제 존재 자체는 그 집에서 틀린 것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혜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님이 자꾸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품에 안기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저런 것일까요? 아들은 저를 따로 불러 타일렀습니다. 어머니, 혜진이한테 왜 그러세요? 걔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어머니가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시고 혜진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신다면서요. 혜진이가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세요? 그것은 며느리가 저를 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모든 것이 제 탓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미 제가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혜진이는 유난히 제 주위를 맴돌며 친한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 기운 없어 보이시는데 제가 맛있는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까요? 불안한 낌새를 느꼈지만 저는 애써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제 뒤를 따르던 혜진이가 갑자기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진이는 발목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를 미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가, 내가 언제 널 밀었다고 그러니? 너 혼자 넘어진 거잖니?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혜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던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놀라 달려와 혜진이를 부축했습니다. 혜진이는 아들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를 밀었어요. 내가 그냥 과일 깎아드린다고 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미우셨나 봐.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며 저를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미신 거예요? 아니다. 나는 쟤를 민 적이 없어. 저 아이가 혼자 넘어진 거야. 내 말 좀 믿어다오.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말 믿으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제 메마른 외침 사이에서 아들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어떻게 혜진이를 밀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놈이 어떻게 내게, 어떻게 미쳤냐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보란 듯이 발목에 깁스를 하고 집안을 절뚝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는 끊임없이 저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너무 무서워. 어머님이 요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가끔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혼잣말도 하시고. 혼잣말이라니? 응. 방에 계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뭘 잊어버리시는 건 일상이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그리워했던 것을 며느리는 마치 제가 귀신과 대화하는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나이가 들며 깜빡깜빡하는 사소한 일들은 심각한 기억력 문제로 부풀려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들은 혜진이와 함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이의 부축을 받은 아들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무슨 할 말이 있니?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혜진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이가 그린 큰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병원에 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뭐가 어때서요? 싫다. 나는 안 가. 멀쩡한 사람을 왜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 팔을 붙잡던 혜진이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아, 여보, 어머님이 또, 나 무서워, 정말. 아들은 이성을 잃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혜진이 말이 다 맞잖아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치매라고요, 치매. 치매. 그 끔찍한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미친년이자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귀찮고 무서운 짐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아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늙고 병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 내 인생은 이렇게 내 아들 손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며 끝나는 것일까? 창밖의 어둠이 마치 저를 삼켜버릴 듯 깊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혜진이는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어머님도 더 나빠지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거야. 알아. 아는데 마음이 안 좋네. 당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야. 응? 그들의 대화는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에 갇힌 것처럼 제 목소리는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방 침대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제 방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서자 혜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짐 챙기셔야죠. 짐이라니. 무슨 짐 말이냐? 요양원에 가져가실 짐이요. 오늘 오후에 바로 가시기로 했어요. 남편이 다 예약해뒀더라고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이라도 사온 듯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연, 내가 어미와 자식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아.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어머머, 어머님. 또 흥분하시네. 이러시면 정말 치매 증상 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얌전히 계세요. 혜진이는 제 말을 비웃으며 제 서랍을 열고 낡은 속옷 몇 가지와 겉옷 한 벌을 꺼내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제 존엄이 그렇게 구겨져 가방 속으로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손 놓아라.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한단 말이냐. 어머님, 이러시면 저만 힘들어요.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아드님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아들을 방패 삼아 저를 협박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늙고 쇠약해진 제 힘으로는 젊은 며느리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고 그 소나기 힘에 저는 속절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직원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거기 가서 쉬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아, 내 아들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엄마는 아프지 않아.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야. 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낯선 남자들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버둥 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들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척 말했습니다. 여보, 마음 아픈 거 알지만 이게 최선이야. 우리가 강해져야 해. 그 순간 혜진이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바쳐 마련해주고 들어간 그 집에서 짐짝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끝까지 외면하던 아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위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향한 동정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인생의 조각들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천 마디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치매인 것 같니? 아들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했어요. 미리 치료받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그건 역시 혜진이가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어미를 내다버리는 페리나가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게 배정된 2인실 병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으로는 회색 담벼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방을 쓰게 된 할머니는 눈에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짐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세요. 나중에 또 올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접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뒤돌아 병실을 나갔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에게 이 차가운 감옥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저는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서러움, 분노, 배신감,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 아들을 위해 헌신한 것이 죄란 말인가? 내 모든 것을 내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밤이 되자 옆 침대의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언제 와? 엄마 보러 언제 올 거야? 그 모습이 마치 몇 달 뒤에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할머니도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곳에 온 것이겠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사를 거부하고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혜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곳에 가두고 잊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먼저 간 남편 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회색 담벼락을 보며 저는 몇 번이고 뛰어내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며느리의 계략에 빠져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 차가운 요양원 구석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칠흑 같은 절망이 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내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 그저 하루하루 숨만 붙어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회 날에 아들과 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없이 효심 깊은 자식의 연극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가식적인 안부를 물으며 제 손을 잡는 혜진이의 손을 저는 예전처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연습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합가할 때 가져갔던 내 아버지 유품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가 있지 않니? 그냥 가끔 생각이 나서 그런다. 가져다 줄 수 없을까? 제 부탁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품이라는 말에 그리고 이미 제가 과거에 집착하는 판달려 그린 노인이라 믿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소원풀이 정도로 생각했겠지요.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가져다 드릴게요. 그 약속을 받아내는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정말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요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건네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정신이 온전치 못해라는 듯한 눈빛으로 아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상자 안에는 남편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긴 편지 한 통과 누렇게 변색된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 손을 잡고 아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며 정말 힘들 때 열어보라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미안하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해서 이 땅은 내 아버님께 물려받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요. 내가 젊었을 때 이곳에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신을 위해 평생을 묻어두었소. 부디 이 땅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바라오.
편지를 읽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오열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생각해 주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처절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거짓말처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줄 알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억울하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 남편이 남겨준 이 희망을 이렇게 썩힐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했던 남편의 사랑이자 내 남은 인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나가서 내 두 발로 다시 세상을 딛고 서고 싶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켰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굳었던 팔다리를 움직이며 다시 걸을 힘을 길렀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바깥 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취급하던 그들의 시선을 이제는 제가 역이용할 차례였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다시 땅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종이 조각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복수하고 며느리를 파멸시킨다? 그런 상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아들의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싶다. 내 돈으로 예쁜 옷 한 벌 사입고 싶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 소박한 바람이 복수심보다 더 강렬하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제가 다시 설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밖에 네모난 하늘을 보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나 살아볼게. 당신이 남겨준 이 마지막 기회로 나 다시 한번 살아볼게. 그리고 내 아들놈. 내가 낳고 내가 키운 내 자식이지만 잘못된 길을 갔으면 어미가 바로잡아줘야지. 그게 내 마지막 도리일 거야. 제 눈빛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생의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는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한 달은 1년처럼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그 이유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혈색이 참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침 회진을 돌던 젊은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노인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랄 게 뭐 있겠어. 그냥 어제 우리 아들 녀석이 다녀가서 그런가 봐. 얼굴 보니 힘이 좀 나네. 아드님이 정말 효자신가 봐요. 자주 찾아오시고. 가식적인 칭찬의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이 연극의 관객은 요양원 직원들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요양원 생활에 만족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범적인 환자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보낸 어느 날 저는 사무실을 찾아가 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다니던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스님께서 제게는 참 각별한 분입니다. 몸이 아파 찾아뵙지 못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딱 반나절만이라도 좋으니 외출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간절한 눈빛과 그동안의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눈여겨본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절에 좀 다녀오고 싶어서 그런다. 원장님이 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데 전화 한 통만 좀 넣어주렴. 아들은 잠시 귀찮다는 듯한 침묵을 지켰지만 절에 가고 싶다는 늙은 어미의 소박한 바람을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멀리 가지 마시고 꼭 시간에 맞춰 들어오셔야 해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드디어 지옥의 문이 반나절 동안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외출 허가를 받자마자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몇 달 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눈물이 날 만큼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버스를 타고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친한 동생이었던 박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사장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행색이 왜 이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제 초췌한 모습과 낡은 요양원 환자복을 본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그는 남편을 친형처럼 따랐고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박 사장. 복잡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앉게. 박 사장이 타주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비로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낯익은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종종 들렀던 곳. 그때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땅이니 건물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그저 제 세상은 시장 좌판과 부엌 그리고 아들 녀석의 웃음소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 낯선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땅 문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 사장, 이 땅 기억하는가? 우리 그이가 아버님께 물려받았던 그 땅 말이야. 땅 문서를 본 박 사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받아들고 안경을 고쳐 쓴 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고 형수님을 위한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형님이 떠나시고 제가 몇 번이나 형수님께 이 땅에 대해 여쭤보려 했지만 그럴 경황이 없으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땅은 왜? 이 땅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살아서 말이야. 제 질문에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개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마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형수님, 이 땅은 개발 허가가 난 곳입니다. 개발이라니? 이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은성 신도시 개발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땅은 그 신도시의 심장부인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를 가로지르는 바로 이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야산인 줄로만 알았던 땅이 신도시의 심장부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없으면 신도시의 도로망과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건설사도 이 땅 없이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이 땅의 주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형수님, 여보, 당신은 모두 알고 있었군요. 제가 언젠가 이런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걸. 제가 길바닥에 나앉아 서럽게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얼마나 가슴을 치셨을까요? 제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사장은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래서 이 땅의 가치는 최소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어느 건설사에 파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1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몇 푼짜리 채소를 팔며 살아온 제게 100억이라는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사장은 놀란 저를 부축하며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형수님? 괜찮네. 괜찮고 말고. 그럼 우리 아들, 내 아들 녀석 회사도 이 신도시 사업에. 예, 형수님. 명인건설이 이번 신도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마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 겁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박 사장은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 낡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내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만약에 말이야, 이 땅을 내 아들 회사에 넘기지 않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 눈을 피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명인건설은 이 부지 확보에 모든 것을 걸었을 겁니다. 만약 다른 건설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회사는 아마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 내 아들이, 내 평생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내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자식의 인생을 끝장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귓가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래, 나는 미친년이다. 내 자식의 인생을 망치려는 미친엄이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든 것이 누구란 말이냐? 너다. 바로 내 아들, 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피눈물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요양원의 시간은 이전과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무표정하게 복도를 오갔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00억? 평생 만져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돈. 그 돈이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희망이자 아들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비수가 되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쉼없이 싸웠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가 낳고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다. 이 땅을 아들에게 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너는 다시 따뜻한 집에서 아들의 공경을 받는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외쳤습니다. 제자리, 너를 정신병자로 몰아 이 지옥에 쳐넣은 것이 제자리란 말이냐? 너는 이미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짐짝일 뿐이다. 그 동아줄을 잡는 순간 너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며칠 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 공중전화로 걸려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수님, 접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건설사와 접촉해 보았습니다. 그래, 어떤가? 역시나 대성건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수님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은 물론 형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대성건설, 아들 회사인 명인건설의 가장 큰 경쟁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였습니다. 박 사장,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나? 굳이 경쟁사에 팔지 않고 그냥 제3자에게 조용히 파는 방법 말이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아들에 대한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사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이 땅의 가치를 아는 순간 조용한 거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이미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팔든 그 결과는 명인건설의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성건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설사가 이 땅을 차지하는 순간 명인건설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겁니다. 박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들은 타격을 입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왕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베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네. 그럼 그렇게 하게. 형수님, 정말 대성건설과 계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어. 그들이 제시하는 최고 조건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성사시켜주게. 그리고 매각 대금은 내 이름으로 박 사장 자네와 나 둘만 아는 비밀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해주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울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대성건설과 비밀리에 만나 모든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작은 방 안에서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거대한 거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박 사장과 함께 변호사가 동석한 대성건설의 비밀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대성건설의 사장은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귀한 땅을 저희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심해 주셔서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성건설 어르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박 사장이 내민 계약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든 매각 대금은 지정된 계좌로 즉시 이체하며 본 계약의 모든 내용은 신도시 사업자 입찰 마감일까지 대외비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김순자.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렸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순간, 남편을 떠나보내며 슬퍼했던 순간, 그리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 지옥에 들어왔던 순간까지 도장을 찍는 마지막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찍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다. 내 아들은 하지만 이내 저는 눈을 감고 힘껏 도장을 눌렀습니다. 쿵 하고 종이 위로 찍히는 도장 소리가 마치 제 아들의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성건설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요양원으로 돌아온 이후 제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세상은 곧 뒤집어질 텐데 이 회색 건물 안의 시간은 지루할 만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반복.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경제면, 사회면을 가리지 않고 은성 신도시와 관련된 기사를 찾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박 사장의 말에 따르면 대성건설은 신도시 사업자 입찰 마감일 직전에 계약 사실을 터뜨려 명인건설의 재기불능에 타격을 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기만을 저는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피를 말렸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한없이 잔인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어미라니.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남편이 제게 남겨준 희망의 불씨를 제가 복수의 화염으로 바꿔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아들이 저를 향해 달려오며 엄마 하고 외쳤습니다. 제가 아들을 안으려고 팔을 벌리는 순간 아들의 얼굴은 경멸과 원망으로 가득 찬 현재의 얼굴로 변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제 안의 분노가 모든 죄책감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이 차가운 곳에 가둬버린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면 이가 갈렸습니다. 혜진이의 가식적인 미소,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그 차가운 목소리까지. 그 기억들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내 아들을 어미로서 바로잡는 것뿐이다. 그들이 내게 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여전히 연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온화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노인을 연기했습니다. 순자 어르신, 요즘 표정이 참 평온해 보이세요. 그럼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 편한 것을, 진작 이렇게 살 것을 그랬어. 제 대답에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역겨웠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접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수님께서 지내실 만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남양에 볕도 잘 들고 근처에 작은 공원도 있어 산책하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그래, 고맙네, 박 사장. 모든 것이 자네 덕분이야. 천만에요, 형수님. 그리고 대성건설과의 계약금은 말씀하신 비밀 계좌로 모두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오롯이 형수님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평생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것들이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병실에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부디 이 땅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바라오. 여보, 당신의 말대로 이 땅은 내게 희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내 눈물은 아직 닦이지 않았네요. 오히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마감된 은성 신도시 개발 사업자 입찰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명인건설이 탈락하고 경쟁사인 대성건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입찰 마감 직전 대성건설이 신도시 개발의 핵심 부지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휴게실의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손으로 쏘아 올린 화살이 제 아들의 심장에 정확히 명중했다는 사실만이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인건설은 핵심 부지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자금난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인건설의 대표인 아들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 절망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내 아들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아들의 인생 앞에서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눈물인지 저 자신을 위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마련해준 내 이름으로 된 나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무도 모르게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보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은 미리 연락한 대로 요양원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제게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가 몇 달 동안 갇혀 지냈던 회색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곳은 제 과거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죄책감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제가 요양원 창살 너머로 보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은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박 사장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는 제가 살던 낡은 빌라보다도 작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것이었고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냉대와 구박, 아들의 배신, 요양원에서의 지옥 같던 시간들, 그리고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마지막 결단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담담한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이 해주는 밥, 남의 눈치를 보며 먹는 밥만 먹어왔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밥을 짓고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서툰 솜씨로나마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요양원의 좁은 정원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되찾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구나. 박 사장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수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으시고요? 그럼 아주 좋아. 내 평생 이렇게 편하고 좋은 날이 있었나 싶네. 다행입니다, 형수님.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명인 건설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 듣지 못했네. 신문도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어. 더 이상 내게는 상관없는 일이야. 제 말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은 굳이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건조했습니다. 명인건설은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들이 불쌍하지도 며느리가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알았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내 아들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 사장, 부탁할 것이 있네.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 재단이라니요, 형수님? 나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기댈 곳 없는 늙은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네. 변호사를 알아봐주게. 남편이 내게 남겨준 돈을 이제는 내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싶어. 박 사장은 제 뜻을 이해하고 곧바로 일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단 설립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쉼터로 쓸 건물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의 찌꺼기마저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심의 한적한 곳에 순자희망재단이라는 소박한 현판이 걸렸습니다. 화려한 개소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박 사장 그리고 몇몇 후원자들이 모여 조촐하게 떡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재단의 작은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새로운 일터이자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장님, 저 아래에 어떤 남녀가 찾아와서 이사장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하던가? 그게 성함은 밝히지 않고 그냥 아들이라고만. 저는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네. 돌려보내게.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했습니다. 저 이사장님, 그러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은 제 손으로 직접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재단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가 된 몰골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고는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먼저 제 발치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변해 있었고 도끼 서려 있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이내 혜진이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뉴스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눈빛은 이제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 미안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용서?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지옥에 쳐넣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이잖아.
엄마, 내 아들은 마누라 치마폭에 휘둘려 어미를 믿지 못하고 요양원에 쳐넣는 그런 페르나가 아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 같은 자식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를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끌려나가듯 재단 건물을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길고 길었던 전쟁이 비로소 끝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탕비실로 들어가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깊은 향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의 막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업보를 안고 살아갈 것이고 저는 저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재단에 나가 사람들을 돕고 저녁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남편이 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당신이 남겨준 희망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인생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 석자로 온전히 저 자신으로 이 눈부신 봄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주인공처럼 자신만의 길을 떠나셨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뿐이겠지요.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